또 한번 성장을 해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인수하고 성장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여정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조직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네버슬립의 임선우입니다. 오늘은 타인이라는 지주사 형태로 운영을 하는 회사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여기 이분이 타인이 창업자 앤드류 윌킬슨이라는 이제 사람인데요. 앤드류 윌킬슨이라는 사람이 에이전시 형태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캐나다 그 회사 증시까지 이제 상장을 시키면서 수천억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방향성, 비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타인이라는 회사뿐만 아니고 앤드류 윌킬슨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 회사를 선정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운영을 하는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 마치 워렌 버핏의 지주사 형태로 기술 회사 같은 이제 IT 회사들을 인수를 해가면서 커왔던 이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네버 인업이라는 이제 책 집필하면서 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원서로 구매를 해서 읽어봤는데 좀 흥미로운 백그라운드도 많고, 이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 맥락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 한번 둘러보시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We buy wonderful businesse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사모펀드와는 어떻게 다르게 그들이 전략을 행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IR 자료도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회사를 혹은 1인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스케일업을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 역시 비슷한 과정을 당연히 거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에이전시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확장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수많은 업무들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회사가 성장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게으른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레벨로 또 가기 위해서 내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한번 성장을 해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워렌 버핏의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인수하고 성장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여정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앤드류 윌킨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서사는 사실 10대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책에서도 읽어보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던 가정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돈 때문에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컴퓨터 기술에 대한 관심이 원래부터 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에 그 맥틴즈라는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게 돼요. 사실 이 맥틴즈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전부터 원래 이렇게 컴퓨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맥북을 파는 그런 가전제품을 파는 그런 샵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거기 가서 이제 주구장창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컴퓨터 보고 만지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거기 계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너 컴퓨터 잘 아니? 물어본 거예요. 아, 저 컴퓨터 잘 알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컴퓨터를 사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너가 가외를 좀 해줄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용돈을 벌기도 했었고요. 그만 지식이나 이제 이런 관심은 많은데 정작 이 컴퓨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사실 컴퓨터를 사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버님께서 큰 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당시 이제 애플에서 나온 컴퓨터를 사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부부싸움이 또 크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앤드류 윌킨슨은 이제 아버지께서 사준 맥킨토시를 가지고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좀 흥미로운데요.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관심 있는 친구가 없으니까 하와이에 있는 어떤 친구랑 같이 팀을 짜서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랑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게 된 거죠. 당시만 해도 이런 애플에서 나오는 최신 자료, 뭐 기술 자료, 기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옮기는 그런 웹사이트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부터 많은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트래픽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어떤 최신 기술에 대한 혹은 소식에 대한 글을 쓰면 실제로 주요 매체에서 이 맥틴즈를 인용할 정도로 평판이 이제 두터워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맥월드에서 초청을 받습니다. 무려 기자로 이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초청을 받는데요. 그 자리에서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직접 질문도 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본인한테도 이 경험이 엄청 큰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익화도 성공을 하죠. 그래서 업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이게 고작 1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이 사이트를 운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업을 뭐 애초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사업으로 바라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대한 진로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갔지만 대학교에서는 큰 비전을 받지 못하고 이제
카페 바리스타로 일을 하게 됐어요. 커피도 좋고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해서 바리스타가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즐겁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카페에 출근하듯이 오는 어떤 비슷한 나이대 친구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네는 어떤 일을 하는데 왜 맨날 카페에서 이렇게 일을 하냐 하니까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웹사이트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웹사이트를 제작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맥틴즈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운영을 해서 기자로서 초청까지 받았는데 그 친구들처럼 못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책, 개발책을 보면서 독학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남다르게 접근을 했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웹 에이전시를 만들 때 사실 본인 혼자지만 이걸 회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으로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식으로 웹사이트를 에이전시 형태로 보이도록 한 거죠. 그리고 친구들의 양해를 부탁을 해서 친구들의 사진을 이제 직원처럼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직원도 많고 웹 에이전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워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에이전시 형태로서 이렇게 그런 형태로 보여진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더 많이 지불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프리랜서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회사한테 맡기는 게 당연히 지불 용의가 더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도 이렇게 꾸미고 나서 실제로 고객을 획득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렇게 테크크런치라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소식들을 빠르게 전하는 미디어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를 받거나 혹은 크게 성장한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여기에 콜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콜드 이메일을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멘트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블로그가 좀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은 걸 내가 발견을 했어. 그래서 무료로 내가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해봤는데 한번 나랑 미팅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사실 무료로 이미 나의 웹사이트를 보고 분석을 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안 만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 로컬 안에서 웹사이트를 만들면 고작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이렇게 테크크런치에 언급된 스타트업, 특히 투자를 받은 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못해도 1000만 원 단위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객단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첫 고객 수주도 몇천만 원 단위의 어떤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테드 같은 이런 행사에 참여해서 네트워킹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형성된 고객들한테 정말 많은 걸 퍼주면서 만족을 시킨 다음에 주변에 추천을 받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은 지금도 아주 잘 통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운이라고 하면 운이고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참 앤드류한테는 나이스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전에 맥틴즈닷컴이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웹사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고 트래픽을 많이 이렇게 받았던 경험이 첫 번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지금처럼 팬시하거나 엄청 높은 수준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서 뭔가 차별화하는 요소로 가져가면 충분하게 다른 웹 에이전시보다는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이제 밴쿠버 옆에 있는 빅토리아라는 작은 도시에 지금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밸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도 물가가 가장 높고 그리고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도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캐나다 그리고 빅토리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따지자면 캘리포니아보다는 훨씬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차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인건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객 발굴 전략을 애초부터 객단가가 아주 높은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뉴욕에 있는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접근해서 하는 전략으로 했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메타랩이라는 회사는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고 지금도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가장 많이 쓰는 슬랙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도 디즈니나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들과 웹사이트를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엄청 많은 좋은 회사들하고 일을 하면서 좋은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가장 본인한테 큰 힘이 된 오른팔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크리스라는 동료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메타랩이라는 그 웹 에이전시 운영하면서 CFO로 처음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웹 에이전시가 말 그대로 이제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렇게 고객을 많이 쌓을수록 많이 돌고 그리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그만큼 수익 구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메타랩에서 남은 수익을 가지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앤드류가 이렇게 새로운 거에 재미난 게 보이면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크리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현실적으로 아이디어가 어떤지 평가를 하고, 혹은 또 너무 비관적인 상황에서는 뭔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손발을 계속 맞춰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앤드류라는 사람이 되게 에너지 레벨이 높아서 뭔가 빠르게 추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옆에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책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큰 딜을 이제 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협상 능력을 잘 발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랩이라는 그 에이전시가 성장을 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차, 4년차부터 함께 조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멤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런 든든한 우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좀 탄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그냥 단순하게 회사의 오너들이 이제 사실 많은 문제점을 마주하잖아요. 앤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성장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배운 게 바로 머신을 만드는 개념인데요. 회사의 어떤 체계를 만드는 개념이었습니다. 앤드류도 마찬가지로 처음 몇 년은 정말 끔찍한 혼돈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패닉 상태에 일어나자마자 온갖 문제를 이제 마주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또 회사의 또 중요한 멤버들이 또 떠나면서 또 고객도 잃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미수금도 발생하고 온갖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직접 실행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곱하기 5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뭘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약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만났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다른 해외 유튜버들도 많이들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 책의 좀 핵심 요지라고 하면, 사업의 어떤 관점을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복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창업자라든지 소유주가 계속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뭔가 매뉴얼화하고,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와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같은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본인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초기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그래야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위임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내가 정말 못하는 일은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위임을 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오너로서 중요한 능력은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경영진, 팀원을 찾고 그들이 실제로 우리 조직에서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잘할 수 있지만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사업 비즈니스의 모델을 가지고 잘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능력 또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앤드류 윌키슨은 이때 레이지 리더십이라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파일을 너무 잘 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걸 사업화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파일을 사실 구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어떤 레시피로 뭔가 일정한 맛을 내는 레시피와 그 일정한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뭐 주방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장인이 될 거냐, 혹은 이런 프랜차이즈 큰 사업의 어떤 대표가 될 거냐, 전혀 다른 관점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프랜차이즈로서 운영을 한다면 이런 시스템적 사고, 그리고 위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개입을 하면서 그 안에서 팀원들이 스스로 뭔가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 역할 안에서 균형을 맞추고 확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이제 스스로 정립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거를 회사를 하나의 머신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의 머신이라고 본다면 이게 외관적인 형태가 있을 거고, 연료가 들어가는 주입구가 있을 거고, 연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크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또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비즈니스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이 필요한지, 어떤 성공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고객한테 좋은 평판이 오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신규 고객을 가져오고, 그 고객을 또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좋은 팀원들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HR, 운영, 고객 관계, 비즈니스 개발, 뭐 재무 이런 것들이 파트별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팀원들 안에서 뭔가 잘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만의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조직 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뭔가 절차대로 진행이 돼서 하나의 지표로서 관리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앤드류 윌키슨이 모든 비즈니스를 다 성공시킨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좀 실패했던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윌키슨 또한 엄청 이렇게 워커홀릭이고,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으로 업무 관리를 하고 생산성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불편함에서 플로어라는 사스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완성도가 높고 고객의 반응이 실제로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
놓친 게 뭐냐면 바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한 거죠. 아사나라는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쓰시는 툴 중에 하나고 아마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사나로 많이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좀 불행하게도 이제 이 아사나의 대표가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사나의 CEO인데요. 무려 12년 동안 이제 엄청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회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윌킨스는 무려 130억 이상의 돈을 이제 태운 거죠. 근데 이제 13년, 12년의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패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본 집약적이고 뭔가 경쟁이 치열한 분야. 그러니까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분야에서 특히나 경쟁이 심한 분야에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물론 제품이 완성도 있고 좋았지만 뭔가 계속 돈을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 아사나에 비하면 이 앤드류 윌킨슨의 조직은 웹 에이전시를 하면서 거기서 만든 현금 흐름을 가지고 투자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외부 투자도 받았지만 페이스북이라는 든든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경쟁자와는 사실 좀 경쟁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만약에라는 이야기를 해본다면 좀 이런 사례도 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개인의 업무 생산성을 관리하는 툴 중에서도 베이스캠프라든지 투두이스트라는 협업 툴도 여전히 니치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 윌킨스는 정말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정말 큰 영역에서 경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어떤 레슨런이 있다면 뭔가 니치한 시장 안에서 그 틈새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특히나 이런 자본 집약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면. 그래서 이 과정을 앤드류 윌킨스도 놓치지 않고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태운 돈만 13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회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온 이야기를 보면 진짜 VC들이 펀딩하는 이런 경쟁이 치열한 곳에 있다면 뭔가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제품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품이 장기적인 경쟁 우위는 되지 않는다. 실제로 아사나가 정말 제대로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으면서 유저가 확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런 데스크탑 위주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여러 디바이스에 맞게끔 이렇게 앱을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건비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생산성 파트는 특히나 사실 모든 개발자들이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볼 만한 시장이기 때문에 해자가 없으니까 가능하면 피하는 게 낫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특히나 사스 비즈니스에서는 이탈률이라든지 LTV라든지 CAC 지표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이런 지표에 대한 이해와 관리 없이 운영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는 천천히 다가오다가 한꺼번에 다가온다. 아까 말했던 그런 마케팅을 엄청나게 경쟁 업체에서 대대적으로 하면서 한꺼번에 이제 위기가 서서히 커지면서 한꺼번에 지표로서 다가온 거죠.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이탈을 해나가고 경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트스트랩,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뭔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없는 공간이나 틈새 시장 혹은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엄청 잘 해서 트래픽을 내가 직접 통제하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이런 부트스트랩의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앤드류 윌킨슨을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스스로의 해고도 공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고난이나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보유하게 된다. 그래서 사업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추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어떤 영역에 맞는 사람인지 인증하고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공감을 하고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윌킨슨도 이런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사업 방향을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3.0 으로 가는 단계가 바로 요 단계인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직접 실행을 해왔던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4-5개의 사업체를 대표로서 운영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수나 CEO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회사의 구조를 이제 학습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크리스라는 아까 말했던 오른팔 같은 사람이랑 같이 구조를 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의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런 자본을 배분을 하고 CEO를 고용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는 엄청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좋은 비즈니스를 찾고 그리고 이런 좋은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찾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라는 그 회사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이런 드리블부터 해서 이렇게 커피 내리는 제품부터 좀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30개 넘는 투자를 하면서 회사는 상장까지 해서 수천억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한 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관점으로 회사를 인수를 하고 사는지 너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앤드류 윌키슨이 뉴질랜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사실 뉴질랜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저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사실 좀 갑자기 생각했을 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캐나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 러시아 요 사이에 있는 이제 요 위치 정말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빙하로 뒤덮인 땅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뭐 뉴질랜드를 뭐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막 갑자기 화두가 됐지만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좀 지정학적인 가치는 있지만 당장에 뭔가 이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안 보였던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처럼 마치 다른 어부 한두 명만 있는 되게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졸린 낚시터 같은 비즈니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경쟁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시장 그리고 그런데 사실 막상 들여다보면 뭔가 장기적으로 어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든지 혹은 이걸 운영 구조를 바꿔서 효율적으로 확장 가능한 어떤 구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인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사거나 팔거나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꿈의 기업인 거죠. 이미 다른 경쟁 업체와는 정말 경쟁업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해자를 이미 구축한 꿈의 기업.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찾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든 그런 기업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이제 담배꽁초 투자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죠. 예전에 워렌 버핏이 초기에 이런 담배꽁초 투자를 했다고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담배꽁초 보면은 정말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불을 조금이라도 태워서 뭔가 담배를 태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투자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라도 내가 투자 대비해서 이 정도도 남길 수 있으면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의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가라앉는 유조선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조선에 있는 기름을 가라앉기 전에 최대한 많이 뽑고 가는 그런 식의 기업인데 사실 이거를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고치니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 평가된 보석인 거죠. 실제로는 정말 보석인데 사람들이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뭔가 경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시장에서 충분히 고객들이 지불 용의가 더 있음에도 뭔가 가격 설정이 잘못돼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 이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하나의 잘못 계산된 보석과 같은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타이니 같은 경우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렇게 지분 개념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100% 주식을 인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나 혹은 디지털 서비스나 뭐 제품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근데 보면 거의 온라인 비즈니스가 대부분입니다. 쇼피파이 테마 회사도 엄청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웹이나 모바일상에서 회사를 구축을 한 그런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비즈니스라면 왜 오너들이 타이니한테 팔까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타이니라는 홈페이지에서도 보거나 이제 여러 인터뷰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비즈니스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비즈니스거나 뭐 이렇게 제조업이라면 실사를 나가고 뭐 재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보통 전통적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온라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주로 일주일에서 한 달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수를 하더라도 창업자한테 계속 운영을 해도 되고 혹은 나가서 새로운 걸 하셔도 된다.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내가 지치고 뭔가 엑싯을 하고 싶은데 이 엑싯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면 이게 또 쉽지가 않은데 이걸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한테 자율성도 주니까 타니한테 창업자들이 충분히 팔 의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드리블이라는 회사는 드림 비즈니스, 약 꿈의 비즈니스 같은 회사였습니다. 드리블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는 사이트 중에 하나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처음에는 이 사이트를 사기 위해서 창업자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3년 동안 창업자들이 판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분기별로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뭐 이런 파실 의향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짜 집요하게 3년 동안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창업자들의 마음이 또 바뀌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미팅을 하게 됐고 바로 미국 동부로 날아가서 딜을 하게 됩니다. 저는 드리블이라는 회사가 충분히 매출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왜 디자이너 오너들이 왜 팔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오너들의 관점은 정말 디자인과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뭔가 이런 경영 지원이나 광고, 영업 이런 것들은 정말 본인들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마인드였던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타이니에서 딱 바라보니까 객단가가 너무 시장가보다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 광고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걸 잘하는 사람한테 위임을 해서 충분히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접근을 하면 훨씬 매출이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격을 올렸을 때 고객 이탈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리블이라는 비즈니스는 정말 알짜 기업 중에 이제 하나가 됐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제 위워크 리모틀리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드리블이랑 비슷한 사례죠. 그래서 여기 창업자가 뭔가 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뭔가 신경을 쓰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영역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베이스캠프를 만든 창업자가 만든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그리고 베이스캠프 하나로도 사실 운영을 하는 게 벅찬데 이 비즈니스는 그렇게 스케일업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하지 않는 거죠. 타이니 관점에서 보면 위워크 리모틀리라는 사이트가 지금 SEO 마케팅이나 뭐 그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전혀 하지 않았고 가격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케팅을 더 하면 객단가를 더 높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충분히 예스라고 판단을 했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3배까지 올렸는데도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매출은 훨씬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제 커피 메이커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에어로프레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또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였고 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시장 위주로 판매하는 이런 커피 필터 브랜드였습니다. 커피 메이커 시장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고 이 브랜드를 위한 대회가 열릴 정도로 정말 매니아들이 많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자체도 이제 커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회사를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 위주로 뭔가 판매가 다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서 좀 더 끌어올리고 그리고 주요 시장을 글로벌로 확대를 하면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워렌 버핏과 함께 해왔던 찰리 먼거한테도 조언을 구했는데 괜찮은 전략 같다. 라는 이제 조언을 받게 되고 지분 인수까지 이제 하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혹은 지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앤드류가 직접 다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CEO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는 게 그들의 이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 회사를 운영하는 것만 또 좋은 CEO를 뽑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 과정을 하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앤드류랑 함께 일하는 크리스가 얘기했던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문제를 회사 안에서 보면 사실 문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가져다 놓으면 사실 문제가 아닌데 잘못된 사람을 배치를 해서 모든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CEO를 선정을 할 때 평판과 검증을 엄청 치열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냐면 전직 CIA에서 근무를 했던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조회와 평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직장 동료 혹은 이전 회사한테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그 회사에서 뭔가 답을 하기 싫어한다. 혹은 저는 별로 답하기 싫은데요. 리액션이 오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뭔가 좋은 감정이 있다는 사람이면 당연히 거부하기보다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랑 일했을 때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의 부분이었는데 사실 너무나 듣고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새로 뽑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비즈니스에서 비슷한 단계의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나를 엄청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비슷한 규모에서 더 큰 성장을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백그라운드보다는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시장 안에서 더 큰 성장을 읽었던 우리가 지금 있는 것보다 다음 레벨로 가봤던 사람인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CEO라는 사람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자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을 처음 만드는 사람. 뭐 비유를 하자면 브리또를 처음 만드는 사람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리믹서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기존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빠르고 효과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 변형하는 사람인 거죠. 비유하자면 브리또를 이렇게 패스트푸드 전환해서 프랜차이즈의 구조를 만든 치폴레 창업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확장자인 거죠. 사업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확장하는 사람. 예를 들면 매장을 3개에서 100개로 1000개로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최적화죠. 뭔가 대규모로서 뭔가 성장한 사업을 사실 유지하는 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폴레라는 회사가 뭐 완벽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점진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비즈니스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회사의 구조가 짜져서 이걸 확장해서 막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뭔가 늘려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미 확장자의 경험을 해본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이거는 CEO뿐만 아니라 직원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뭔가 초기 스타트업에서 이제는 좀 시장을 넓혀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미 앞서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세 번째 CEO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제 신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외였는데 마지막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내 아이를 맡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 이 사람한테. 사실 뭔가 외국이니까 돈과 사를 구분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정말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여러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여러 협업을 이제 해왔던 결과 뭔가 파트너가 도덕성이 없다면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 평판, 그리고 이 사람의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 이렇게 바라보고 CEO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앤드류 윌킨슨이라는 사람의 맥락을 이렇게 쭉 오면서 정말 에너지 레벨이 높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정말 의도적으로 본인의 어떤 방향에 맞게 노력을 들이는 사람이 정말 치밀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느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워렌 버핏의 점심 식사처럼 뭔가 되게 이제 유명한 어떤 인사가 점심 식사를 이제 이렇게 워렌 버핏처럼 이제 돈을 내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50,000를 내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단지 연결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좋은 사람을 소개를 받고, 그리고 타인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할 때 이 사람 또한 투자자도 들어와서 많은 이제 상장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경제적인 가치로는 사실 10배, 2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커뮤니티로 참여를 하는데 같은 영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그 안에서 뭔가 다른 분야에서 적용하는 포인트를 본인한테 또 영역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관점을 뭔가 아집이 생기지 않도록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밴쿠버에서 사업가 커뮤니티를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안티골을 세우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 안티골은 정말 내가 달성해서는 안 되는 목표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이 파괴되거나 뭔가 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부정적으로 정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안티 목표로 세워서 이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또 하나 좀 적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서 정말 의도적인 노력을 들여서 본인 이렇게 사업의 방향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찰리 먼거 그리고 워렌 버핏과도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관계 유대감을 이제 형성을 하고 그들한테 받은 영감을 가지고 타인이라는 정말 지주사도 세웠 이 두 사람의 과정에서 정말 배울 게 좀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조직이나 솔로프리너 분들한테 주는 좀 인사이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타인이라는 케이스가 너무 먼 얘기고 우리한테는 정말 내가 무슨 상장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그 사람이 성공 방식이 나한테 적용이 될 수는 없죠. 각자만의 성공 방식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포인트만 우리가 가지고 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티골, 아까 말한 하지 말아야 할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나는 가치를 두고 해야 되는 사람인지, 특히나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나는 좀 어디에 맞는 사람이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를 벌면 충분할지 이런 고민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많이 벌면 좋겠지만 많이 내 기준 이상의 뭔가 내 그릇 이상의 혹은 내 환경에서 더 넘어가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무리를 내가 충분히 하면서도 뭔가 드릴 가치가 있는지, 혹은 이렇게 무리를 하다가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목표로 가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필요한 것과 당장에 이 사람이랑 뭔가 하진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뭔가 관계를 가지면서 장기적으로 함께 했을 때 함께 성장할 사람들을 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적으로 노력을 할 영역은 무엇인지, 특히 사람과 연결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뭔가 위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더 스웨디시 스타트업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 지금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닉 후버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학생 때 창업을 해가지고 대학교 주변에서 공유 창고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고를 대여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여러 지점에 이렇게 창고를 늘리고 지금은 정말 흥미로운 여러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뭐 혁신적인 IT 기술 스타트업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정말 언섹시한 작은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저 같은 작은 조직이나 이렇게 새로운 올드한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 혹은 하고 있는 분이라면 좀 좋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